여러분,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보수 정치가 제대로 경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 이재명 정권이 폭주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개헌이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개헌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개헌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저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인을 본 적이 없어요.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 정치가 뭡니까? 보수 정치가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것이 보수 정치입니까?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 추종하는 것이 보수 정치입니까? 그냥 이재명을 시도하면 보수 정치예요? 부정선거 음모론 그거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먼저 꺼낸 얘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보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보수 정치를 해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아름다운 동대문을 방역 신년 행사에 왔습니다. 보수 정치가 구체제를 지키는,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데 진보 정치보다 오히려 보수 정치가 결국에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왔다는 역사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나 좌파 정치의 역할을 아예 부정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역할이 다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할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진보 내지 좌파는 설익은 개혁 정책들, 실험적인 정책들을 무모하고 용감하게 쏟아냅니다. 인프라, 현실에서의 가능성, 환경 그런 건 무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동적인 구호가 난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고 보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설익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속성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DNA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무모함이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무모함 없이 한 말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적이고 좋은 진보는 그런 한 발을 내딛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무모한 주장들 중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진짜 진주를 감별해내고 그걸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역할이 진짜 보수 정치의 역할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온 개혁들, 이건 좌파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개혁들은 실제로는 보수 정치가 해낸 것이 더 많습니다. 보수 정치의 상징, 비스마르크가 이끈 프로이센에서 사회보험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결국 이런 역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30년 전이라면 과격한 진보로 포장되는 것들이 지금은 또 보수의 정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일도양단으로 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저는 왜 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준, 이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고 이 원칙을 가지고 미래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 편이 맞아 이런 것들은 강론적인 문제고 그건 진짜 보수와 좌파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약자를 보호할 겁니다. 그게 진짜 보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총론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명징하고 너무너무 쉬운 말이고 선택권 보장은 좋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호만 가지고는 뭘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성실함, 유능함입니다. 이런 평론적인 입장을 개별적인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고 거기서 반대되는 쪽, 진보 내지 좌파와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콘서트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새벽 배송의 금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동 킥보드를 금지할 것이냐는 문제. 세 번째, 배달앱 수수료를 제한할 것이냐는 문제.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저의 실천을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결이 좀 다른 것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총론만으로는 안 되고 유능함과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까지도 우리의 원칙 하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진짜 유연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저는 새벽 배송 금지 이슈를 좀 이끌고 토론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민노총 민주당은 새벽 배송이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새벽 배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금지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왜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그 새벽 배송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이라 하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보정해야 돼요.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새벽 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은요? 결국은 약자 보호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벽에 노동하는 걸 줄여야 된다는 그 대명제는 찬성하지만
현실 속에서 이건 지금 이 새벽 배송을 금지나 제한할 정도의 약자 보호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주당과 민노총의 거대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 일관성입니다.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정의당의 정혜영 전 의원의 토론제에 응했어요, 바로.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많은 동료들은 그거는 응해주면 안 된다, 오히려 말려든다, 어떻게 보면 격이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생산적인 토론의 격 같은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저는 품격 있는 토론을 서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혜영 의원도 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정치의 지향점은 뭐냐면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누가 더 공동체를 위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줘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새벽 배송 금지 문제는 실제로는 민노총이라는 이 나라의 굉장한 기득권의 이해관계가 뒤에 숨어 있어요. 단지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건강 때문이라면 야간에 청소하시는 우리 어머님들도 야간에 청소 못하게 해야 되고, 새벽에 신문 배달이 다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물류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언뜻 보면 건강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숨어있는 함의는 민노총의 기득권입니다. 그런 기득권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명분 있을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발굴해서,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지 어떤 강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 보수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자라는 것을 통해서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이슈고, 이겨내야 하는 이슈고, 이기고 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죠. 길거리에 보면은 좀 속된 말 킥란이라고 하죠. 고란이라고 하면서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좀 위험하게 타고, 그리고 사고가 나고 심지어는 사망 사고 나기도 하잖아요. 이 전동 킥보드를 규제해서 하시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그냥 막 타게 두는 걸 바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린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 전동 킥보드를 타려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선택권도 선택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도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규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철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칙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공동체 이익의 침해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할 때는 명분 있게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능함과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민심 정책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시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다음에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규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제가 어떤 이슈를
이럴 때 반드시 뭔가 법안이라든가 조치로서 끝내는 이유는 매듭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던 없던 간에 뭔가를 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에서 신삼특검, 그러니까 김병기 이 공천특검,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그리고 항소포기 특검, 잊어버리신 분 많겠는데 이거 끝까지 반드시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발의해야 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자유로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가 아까 원칙적으로 말한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모든 방임을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제의 범위와 규제의 대상을 정할 때는 대단히 정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유능해야 합니다. 저희가 김정은 같은 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희가 그 법안을 낸 건 이런 전례에 따랐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생 뭐 이런 분들이 위험하게 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안은 이런 거 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영업의 그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안 되면 정지당하고 이러잖아요. 킥보드 업자나 이 대여 업자한테 그런 수준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그런 정도라면 자유로운 선택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배달 앱을 넣었습니다. 배달 앱도 우리 모두가 그냥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달 앱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고 해서 그걸 꼭 규제해야 합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배달앱에 대해서 그렇게 배달앱 자체가 소비자들 착취하지는 않아요. 배달앱은 자영업자들에게 그 많은 부담을 넘기고 있는 게 문제죠. 자, 그런데 어차피 이건 자유로운 선택권이니까 그냥 두면 된다?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진짜 보수는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대 배달앱과 우리의 작은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들, 이건 분명히 우리 자영업자들이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이 착취 구조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지만 그것이 공공선을 해칠 경우에는 거기에 합치될 수 있는 적절한 제한과 통제를 하는 것도 역시 진짜 보수의 임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이제는 좀 정치 얘기를 할게요. 정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십니까? 김용진 빼고. 제가 정치를 하다 보면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아요. 여기 저는 아니고요. 여기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기자님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클리셰처럼 묻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존경하는, 정말 대단히 존경하는 정치적인 결단과 실천의 장면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얘기를 드리죠.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공도 있고 비판받을 바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이의 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 자체로 평가하는 것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빛나는 위대한 결단들을 제가 함께 말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의 체결과 농지 개혁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속칭 나쁘게 말해서 속되게 말해서 강짜 부려서 받아냈어요. 전쟁으로 계속 터지고 있고 미국에 먼저 받는 상황에서 배짱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미국이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그때까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상호 방위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1950년에.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걸 포로, 방공포로 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 극단적인 배짱의 정치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7, 80년 동안 몇십 배의 국방비를 투입했어야만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단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여기까지 갖고 온 굉장히 큰 대단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존경합니다. 그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몇천 년 동안 농사만 짓던 민족이에요. 그렇지? 그랬었죠? 네. 상공인을 무시해왔어요. 조선시대까지. 공업 같은 거 없었죠.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지주가 있고 소작인들 간의 갈등이 몇천 년간 내려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보면 어떻게 세금을 받아내느냐, 소작농한테 얼마 주냐, 이게 모든 갈등의 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은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뭐 저기 필리핀이나 이 여러 가지 남미의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브라질도 그렇고요.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이 2025년까지도 그 나라의 발전을 막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게 있어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왜 없죠? 이 농지개혁입니다. 이 한 방으로 지주를 없애버렸어요. 더 대단한 건 이게 혁명을 통한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 김성수 등 이런 분들이 협조도 저는 대단히 중요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주들이 이걸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소작인들 서민들한테 좋은 제도였냐면 이 수치면 됩니다. 자, 몇 년간 소출의 몇십 퍼센트를 내면 그냥 땅을 주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일부 좌파 쪽에서는 이거 뭐 소작농들한테 별로 안 유리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한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걸 통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 소작농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게다가 우리는 물가가 올라가는 나라잖아요. 당신이 50년 전에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액만 내면 땅을 주는 거였는데요. 거의 거저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 그 지주들이 뭘 했겠습니까? 돈은 있잖아요.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대단히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과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다 잘하니까.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에 과감하게 결단해서 치고 나간 결단은 진짜 멋지고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 오랫동안 독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독재자가 뭐 이렇게 좀 이 계획 경제 같은 거 하면서 중공업고 같은 거 육성하고 그렇게 좀 대단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기에 사실 동아시아권이라든가 제3세계권 중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다 독재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중화공업을 나라를 위해서 육성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비판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제가 되받아치거든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 독재를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세계 어떤 독재자도 박정희만큼 나라를 사랑하지는 않았다고요. 결국 그런 장면들이 우리를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치를 해보는 사람으로서 저도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하고 파도를 겪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장면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하나회 같은 어떤 군의 실세 그룹이 있으면 그걸 자기의 사냥개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그 군인들도 김영삼 대통령에게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나라를 생각해서 그 고리를 끊어냈습니다. 그 대단한 결단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생각이 다르잖아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굳이 꼭 하나회를 척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의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사실 이번 개혁으로서 약간의 예외가 생기긴 했지만 92년 이후에 우리는 군사 쿠데타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된 거죠. 또 하나는 금융실명제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여기 우리 제 또래 되시는 이상이 되신 분들 다 아실 거고 그 이전 분들은 그 이후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전에는 홍길동, 제가 김경진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일거에 없앤 겁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를 하자는 주장은 사실 전두환 대통령 때 추진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허학표민이 이런 분들이 주도했었죠. 그런데 접었어요. 왜 그러냐? 수조원을 달아는 자기들 정치자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미루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일거에 해버렸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뭐 정치자금 없었습니까? 안 해도 되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인데도 그걸 결단한 겁니다. 저는 이건 거인의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정신은 국민의 힘을 상징하는 정치 누굽니까? 저는 김영삼이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의 국민의힘 정신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끈 세력이 되는 겁니다. 경제 민주화를 시초를 만든 세력이 되는 겁니다. 군사 독재를 끝낸 세력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보수는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쳤던 금융실명제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진짜 보수는 세상을 나아지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결실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 그것이라는 점을, 김영삼 정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외국 사람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사실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라는 말, 프레지던트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되면서 뚝딱하고 만들어진 제도였어요. 아무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왕이라는 말에 조금 다른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교통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조지 워싱턴의 다른 업적 같은 거, 그건 미국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걸 제가 존경하는 장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조지 워싱턴의 존경하는 장면은 보수 정치로서, 그때 보수 진보의 말도 없었지만 저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신이 보수 정치의 정신이거든요. 무엇이냐면 이 대통령제, 우리도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가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지 워싱턴이 종신 대통령 제의를 뿌리치고 대통령에서 퇴임하면서 전 대통령제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 절제 정신,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아는 정신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저는 외국의 정치인이지만 대단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계엄을 극복하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죠. 지금 우리 2026년 1월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왜 계엄을 극복해야 합니까? 계엄이 민주주의 정신에 바라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현실 정치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이미 12월 3일 밤에 제가 앞장서서 계엄을 막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한 거고, 제가 그 말씀을 반복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12월 3일 밤 당신들은 계엄을 막는데 앞장서지 않았냐고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계엄을 극복해야 되느냐? 지금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비판을 내놔도 국민들께서는 아니 그래도 이재명 정권은 계엄은 안 했잖아. 너네 계엄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잖아. 이런 말 때문에 국민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득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성취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견제 역할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2026년 1월에 제가 계엄을 극복하자고 하는 것은 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 우리가 계엄을 극복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털어버리지 못하면 이재명 정권이 시스템을 붕괴시킬 거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계엄의 극복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계엄을 극복하자는 방식은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겁니다. 왜 그때 계엄을 저지하는데 앞장 같이 따라오지 않았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1년 동안 다들 힘들었습니다. 다들 혼란스러웠고요.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런 얘기 적어도 우리끼리는 하면 안 됩니다. 저 그거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동을 막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해내야 할 때입니다. 계엄과 탄핵을 겪으시면서 마음 상하신 우리 지지자들이 대단히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과정에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됐잖아. 결과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한동훈이 조금 더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다시 돌아봐도 그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이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이제 미래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